예, 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의 이영주입니다. 예, 좋은 아침이란 말을 먼저 해야 되겠죠. 벌써 2020년도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봄에 어떤 것을 심으셨습니까? 예, 사람마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올해 1월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의 이영주, 그리고 배고파서 한 가족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했던 이영주, 그리고 중국에서 또 하나의 가정의 아내라는, 엄마라는 그 위치에서 살아내려고 했었던 이영주, 그리고 북송되었던 북한의 이제 해령 전거리 12교화소에서 살아냈던 이영주 등 여러 가지 이영주를 그 탈북민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표현하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제일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또 그 누구한테서 조언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이제 생각만 해도 거의 이제 2달 동안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시작을 못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주저해서 교화소 얘기를 이제 올렸는데 제가 그분을 지금 차단해 버렸어요. 뭐라고 썼냐면 북한은 너네 조국 북한은 세상에서 최대의 빈민국이고 최대의 무슨 불모지고 이러면서 막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물론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아본 것은 없지만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폭탄 같은 거 이제 얻어맞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넘어지면 한 엄마로서의,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의, 그리고 내 개인 이영주로서는 승리 내지 패배 가깝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가 일어서리라,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해보고 지금은 4,000명이라는 4,000명이 많이 넘습니다. 참 저한테는 과분한 구독자분들이죠.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항상 이제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느꼈던 것,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감사도 느낄 수 있구나. 북송되었던 북한의 감옥에서 손바닥만한 감방 창문으로 내다보았던 나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었거든요.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제 여기서 죽으면 중국에 있는 내 딸 아이한테 엄마 없는 그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이제 그 무게를 감당하게 할까? 그래서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냈던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울타리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제 또 누누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읽어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연길에 사는 동안 귀중한 생명의 삶을 위해 어렵고 힘든 노동을 가림없이 해왔다. 가을이면 여러 가지 산 열매와 약초를 채취하였으며, 겨울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깊은 산골의 벌목장에 가서 힘들고 위험한 일도 서슴없이 도맡았다. 온 가족이 농촌 마을을 찾아가 농작물 수확과 탈곡도 했고, 여기저기 공장을 찾아다니며 유해 노동의 맛도 체험하였다. 우대도 받아보았고 사기도 당해보았다. 쓴맛 단맛 다 보며 이국의 산설고 물 서른 땅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다. 탈북하여 1년간 나의 생활에서 가장 중점적인 문제로 된 것은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였다. 조금씩 타는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거의 전부를
한국 행기를 찾는 데 써버렸다. 11월과 12월에는 세 차에 걸쳐 한국방송공사에 KBS의 망명 귀순을 바라는 절절한 편지도 보냈다. 서울 영등포구 18번지 KBS 사회교육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때 나는 이름을 변명하여 박한남이라는 가명으로 편지하였으며 회답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도 적어 보냈다. 또한 12월 말에는 둘째 딸을 직접 북경으로 보냈다. 북경에 가서 한국 대사관에 찾아 들어가 대사관 실무 일꾼들을 만나 망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딸에는 대사관을 찾아 들어가는 로정에서 중국 군대 경비 성원들에게 단속되어 한국 대사관 주변에까지 갔다가 구사일상으로 빠져나와 되돌아오게 되었다. 딸에는 북경에서 출판물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한국 대사관 여러 부서의 전화번호를 발견, 기록해 가지고 왔다. 그 후 나는 1999년 연초에 2차에 걸쳐 북경 주재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하는 전화도 걸어보았다. 그때도 역시 박한남이라는 가명으로 전화하였다. 결국 대사관이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며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로 인해 좌절한 나는 한때 정신적 타락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꾸준한 실천 활동을 벌였다. 북경에 출장 가는 사람들에게 수입액 전부를 쥐어보내면서 우리의 한국행 출로를 찾아달라고 부탁도 해보았지만 모두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광명의 길을 모색했다. 꼭 찾아가고야 말 것이라는 결심은 확고했다. 보이온 사무실에서 수갑을 찬 채로 홀로 서서 지나간 1년간의 생활 노선을 회고해 보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잡혀서 초롱에 갇힌 새 신세가 되었으니 연길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얼마나 피해 속에서 못 이기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금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 취조하던 보연이 사무실로 들어와 라제타 배관에 걸려있는 수세를 풀더니 그것을 다시 나의 손목에 잠그고 본래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는 말없이 지퍼 달린 얇은 가방을 열어 인쇄물 양식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치더니 나의 개인정보를 차례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름과 성별, 연령, 당별, 출생지, 거주지, 직장, 직위, 학력, 경력 관계를 다 쓴 다음 가족 및 친척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물어 기록했다. 그 다음 언제 월경하였으며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으며 누구를 만났는가를 기록하였다. 나는 그의 물음에 대하여 이력은 하나도 속임없이 말하였다. 그러나 월경 후 일에 대해서는 그가 알이 만무함으로 전부 거짓으로 꾸며대었다. 1998년 2월 중순 해삼 2kg을 가지고 떠난 아내가 그해 7월이 다 지나가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게 아내를 찾아 청진과 무산지구 장마당을 중심으로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아내와 함께 장사를 떠난 홍순이 아주머니 아들 명철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 해를 통하여 아내와 홍순이 아주머니가 함께 중국에 사는 친척집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나는 중국에 사촌 처남이 있기에 거기 아내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령시 서성향이 사촌 처남네 집에 가보기로 결심하고 월경을 시도하였다고 말했다. 8월 1일 중국 땅에 넘어가 행인들에게 길을 물으면서 화령으로 도보하였으며 8월의 폭염 속에서 2일간 식사도 하지 못하고 걸었으며
무더위와 갈증을 극복하기 위해 길 옆에 흐르는 개울물을 마구 퍼마시면서 행군한 결과 심한 대장염에 걸렸다고 변명하였다. 이틀간의 도보 끝에 사촌 처남집을 찾게 되었으며 처남은 처면인 나와 인사를 나누었다. 내가 아내의 행방을 찾아 여기까지 온 사연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놀라면서 나의 아내가 자기 집에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여기서 그만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병들었다고 말하였다. 무더위에 고생하면서 길가에 도랑물을 마구 퍼마신 후 나는 무선 악성 대장염에 걸리게 되었다. 나는 그의 말까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맹물 설사증으로 죽을 고생을 했고 신체 허약이 와서 일어날 맥조차 없었다고 변명했다. 물론 이러한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 나는 계속하여 처남집에서 새해를 맞이했고 차츰 건강도 회복되고 아내가 혹시나 여기에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냥 몇 달 더 기다렸고 봄이 되어 건강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처남네 집에서 행여나 아내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느덧 1년 세월이 흘러갔다고 하였으며 이제는 더 기다릴 명분이 서지 않게 조선에 있는 나의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였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8월 15일 처남과 토의하고 내가 제 발로 조선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처남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로가진 방향으로 가던 중 도로 중간에서 중국 공안 일꾼들과 모든 행인과 택시에 탄 손님들을 단속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더라고 변명하였다. 나는 신분증이 없는 데다가 한족말조차 모르는 형편에서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 즉시에서 탄로났고 그때로부터 중국 령종 변방대에서 감금되어 일정한 단계를 거쳐 조선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고 그럴듯하게 거짓 진술을 하였다. 나의 거짓말 진술을 다 듣고 난 보이지도는 말없이 한참이나 묵묵히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후에 다시 보겠는데 그때 와서 내가 1년 동안 중국에서 쓴 사실 그대로 자백서에 쓰라. 중국에 도착해서부터 나올 때까지 있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써야 한다. 특히 어디에 갔으며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는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나를 다시 보이부 지하 감방에 밀어 넣었다. 감방 안에 들어온 나는 방 한쪽 구석에 맥없이 쓰러져 있었다. 감방 안의 동료들은 나에게 시선을 던지며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따져 묻는다. 그들도 아마 첫 타격이 심했던 모양이다. 서로가 자기들이 감방에 입수한 첫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고문이 그들에게도 차려졌다는 것을 대본에 이해할 수 있었다. 감방 안에 들어와서야 나는 몽둥이에 맞은 머리 한쪽이 째져 피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낮 12시쯤 지나 또 아침과 꼭 같은 점심 식사가 시작된다. 점심 먹을 정신도 기맥도 나지 않는다. 역시 아침 식사 때와 같이 옆에 앉은 수인이 나의 점심 까마치 밥까지 몽땅 마셔버리고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오후 2시가 지나서 보이오는 또다시 나를 불러낸다. 나는 보이지도 않은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오전과 달리 손목에 수세를 잠그지 않는다. 가방 안에서 20매 정도의 규격지와 원주필 하나를 꺼내주면서 자백서를 쓰라는 것이다. 자백서의 결백성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는 강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나서 그다는 사무실 출입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나는
우선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수가 없겠는가를 살폈다. 사무실은 북쪽 방향으로 2개의 창문이 있는데 창문 밖으로 모두 살창하였으며 동서방향은 모두 엉군면이 벽체면으로 되었다. 남쪽 방향으로는 출입문 하나를 방금 자물쇠로 잠갔고 다른 창문 하나는 쇠살창되어 있었다.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요소는 한 곳도 없었다. 나는 생각을 더듬으며 규격지 첫머리에 크게 자백서라고 쓰고는 다음 아랫줄부터 탈북 동기와 월경 가정에 대하여 쓰기 시작했다. 오전에 구두 신문으로 대답한 그대로 써 내려갔다. 모두가 거짓으로 다듬어진 문장이다. 내가 연길에서 생활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더욱이 온 가족이 함께 넘어온 사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나 혼자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월경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엮어 내려갔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오디오 말고 동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제가 그만 빵 터졌습니다. 하나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썼었던 어떤 게스트 분하고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뭐 이러쿵 저러쿵 들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당신의 눈에는 간첩으로만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웃으니까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물어보더라고. 왜 그렇게 웃냐고. 그래서 내가 어딜 봐서 간첩 같냐고. 그래서 그분이 쓴 댓글을 보여줬더니 같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착한 간첩을 봤냐고 크크크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끝에 그랬지만은 좋아요를 눌렀대요. 전 너무 빵 터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러저러하게 힘을 주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죠. 당신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내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어쨌을까 그런 생각도 간혹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의 이영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